자, 이제 21번입니다. 자, 21번은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인데, 종합하는 이유를 구하면 이렇게 되죠. 계산 문제는 이 질문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종합하는 이유를 이렇게 물었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이런 이제 자료를 제시한 후에 1번에서는 종합하는 이유, 2번에서는 지분 배당률, 3번에서는 저당상수. 자, 이렇게 지문 5개가 모두 계산 문제인 거 있죠. 이런 계산 문제는 빨리 패스하는 게 상책입니다.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근데 하나밖에 묻고 있지 않죠.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종합하는 율이 공식이 뭔지 알아야죠. 자, 종합하는 율 하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투자액은 총 투자액이 돼요. 종합이니까. 그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총투자액. 총투자액하고 짝을 짓는 소득은 총소득과 순소득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종합은 순소득이에요. 순소득. 요 두 개만 찾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총투자액과 순소득. 자, 총투자액이 없네요. 총투자액은 바로 부동산 가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동산 가치는 100만 원. 자, 밑에 1,000원이라고 이제 위에 단위가 1,000원이라고 돼 있죠. 단위가 1,000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부동산 가치가 100만. 저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0만이죠. 자, 이게 분모로 가고요. 그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54,000 이렇게 되죠. 54,000. 자, 이러면 끝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죠. 이 두 개만 안다면은 부동산 가치가 총투자액이고 그다음에 54,000 순영업 소득. 자, 동그라미 3개 없애버리면 1000분의 54네. 1000분의 54는 5.4%죠. 자,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라고 해서 다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만 묻는 거는 아주 시간이 절약되는 거니까 문제를 잘 파악을 하고 패스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22번인데요. 자, 22번은 이제 원래 중요합니다. 작년에 원금 균등 상환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올해는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자,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자, 대출 이자율은 연 7%고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매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묻고 있습니다. 자, 첫 해 원금을 묻고 있죠. 첫 해 원금. 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첫 해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하고요.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해서 세 번째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1번에서 2번을 빼는 거죠. 자, 근데 원리금 균등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액 곱하기 저당상수 하죠. 자, 그런데 자, 이자는 첫 해잖아요. 첫 해니까 대출받은 그거를 1년간 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뭘 곱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곱해서 빼는 거죠. 자, 공통이 뭐예요? 공통이 대부액이 공통이죠. 저당상수는 항상 이자율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자율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요 첫 해 요 차이만큼이 오고 이 저당상수와 이자율 차이만큼이 바로 원금 상환의 크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항상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의 첫 해 원금을 묻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저당상수가 몇이라고 돼 있어 지금? 저당상수가 0.094393 이렇게 돼 있죠. 0.094393. 이자율이 몇이라고요? 연 7%. 0.07이에요. 여기서 바로 빼는 거예요, 바로. 0.094393에서 0.07 여기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0.02죠, 024393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첫 해 원금 상환액이에요. 이제 첫 해 원금 상환율이에요. 여기에다 뭘 곱하면 돼요? 6억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당상수에서 이자율 빼서 바로 6억 곱하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거 올해 나오면 이거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곱하면 되죠. 6, 3, 18 이로 올라가고 6, 9, 57. 자, 근데요.
맞나요? 이게 계산 6억 원을 대출받았나? 맞죠? 6억 대출받은 거 맞죠? 6, 3, 18, 6, 50, 7이 아니지. 6, 3, 18, 6, 55죠. 1이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6, 3, 18, 23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계산하자면 여러분들은 계산기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계산기가 고장났다, 그날따라 계산기를 까먹었다 이러면요.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이 숫자 배열 순서만 알면 돼요. 이 숫자 배열 순서가 끝에서부터 8, 5, 3 이렇게 되는 거 찾으면 돼요. 8, 5, 3 되는 거 한 개밖에 없죠. 예, 1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돼요. 끝까지 안 해도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지금 우리 시험에서 지금 10년 동안 이 배열 순서가 똑같은 지금 이 숫자 계산 문제로 낸 적이 없어요. 예, 배열 순서만 몇 개, 한 두세 개 확인해서 똑같으면 바로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23번은, 자, 이거는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 확실한 지문들을 이제, 제거하고, 나머지 지문에서 이제 뭐 찍더라도 찍어야 되겠죠. 자, 1번은 좀 어렵습니다. 상환 주기가 짧아질수록 유효이자율의 크기는 커진다. 자, 유효이자율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거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유효이자율이라는 거를. 자, 1억을 대출받아서 연 12% 대출받았을 때 연말에 한 번 12% 이자를 주는 거하고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거하고 월 1%죠. 어떤 게 이자 부담이 더 크다라고 했죠? 이렇게 이자 주는 거하고 매달 100만 원 이자 주는 거하고 어떤 게 부담이 더 크다고요? 매달 100만 원 중에 부담이 더 크다 그랬죠. 매달 100만 원의 경우라면은 이때는 이거를 100만 원짜리 적금을 붓는 거예요. 적금 부어서 1년 후에 찾는다면 100만 원씩 12달이니까 12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많이. 예, 그걸 계산하면 굳이 계산하면 1256만 2,500원인데요. 이게 연 12%라 그랬지 않습니까? 연 12%. 연 12%를 월 1%로 적금 부은 거예요. 월 1%로 적금 부으면은 1256만 2,500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1256만 2,500원이라면 이게 이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요거를 유효이자율이라 그래요. 유효이자율. 여기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요게 실제로 부담하는 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환 주기가 짧을수록 이게 짧을수록 유효이자율의 크기는 커지죠. 그래서 일수이자가 엄청 세진다 그랬죠. 유효이자율이.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인데 모르면 일단 패스를 해야 되는 거죠. 패스. 그다음에 이번에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대출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자, 변동금리라는 게 이거는 맞춰야 되죠.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변동금리라는 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차입자한테 떠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맞고요. 이건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으나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변동금리의 가장 큰 단점이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찍더라도 2번, 3번에서 찍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장 큰 변동금리의 특징에 대한 건데 이거를 모른다는 것은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5번 고정금리 저당 5번부터 먼저 볼게요. 고정금리 저당 대출에서 대출자는 시장금리 하락 시에는 상환위험, 시장금리 상승 시에는 수익성 악화 위험이 있다.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이게 고정금리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정금리는 대출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금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그럼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는 수익성이 마진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대 마진이. 이렇게 시장금리가 내려갈 때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의 우려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고? 대출자가 부담한다고. 그럼 결국은 2번, 3번, 5번 중에서 찍는 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찍더라도 1번, 4번 중에서 찍어야 돼. 1번, 4번 중에. 4번이 뭐예요? 4번에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한 투자자는 신규로 차입한 다른 자금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말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조기 상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기 상환은 변동금리에서는 이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변동금리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조기 상환은. 조기 상환에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고정금리 하에서 이자율이 하락할 때입니다. 하락.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이자율이 하락할 때 조기 상환의 의미가 있는 거지. 변동금리에서는 어차피 그 대출받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 4번.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4번은 저당 유동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요거는 또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자, 1번은 이제 저당 유동화의 뜻이죠. 저당 유동화란 저당권 또는 저당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거. 이거는 뭐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죠. 2차 저당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는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맞죠? 2차 저당 시장은, 자, 이렇게 저당 유동화의 구조가 있죠.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인데 여기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여기서 증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2차 시장이요. 그 다음에 3번은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면, 자, 여기가 투자자죠. 투자자들이 저당 유동화 증권 MBS를 매입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보다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다. 이 증권 MBS라는 증권을 사는 것이 이쪽에서 저당 채권을 바로 매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동성이 높고 안전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에 유지할 수 있다. 맞죠? 우리나라는 이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1차 금융기관, 은행들 돈이 부족할 때 이 채권을 팔아서 뭐를 마련할 수 있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이 저당 유동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에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해서, 저당 채권 매각 주로 얘기하죠. 1차 금융기관 저당 채권 매각을 하면은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하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채권을 갖고 있어야 이자 수익이 커지는 거죠. 근데 채권을 팔아버리니까 이자 수익은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 이쪽에서 이쪽으로 원리금을 전달할 때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 수입은 늘어나죠. 근데 그 수수료 수입은 이자 수익에 비해서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낫죠, 금융기관이. 아무튼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처분 제한 기간이 있죠.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은 처분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투자 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관계법령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다는 게 바로 공모규정이거든요. 자, 이 공모규정은 원칙적으로 30% 이상 해야 돼요. 30% 이상.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2년 이내요. 2년 이내. 자, 이게 원칙인데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임대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면은 사모가 가능합니다. 사모 가능. 사모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우, 또 하나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 그러니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사모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모가 가능해요. 이런 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3번 이거 2번은 좀 어렵습니다. 2번은 좀 어려운데 1번, 3번 이런 지문에서는 틀리면 안 돼요. 이게 그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차입 및 사채 발행은
2배, 10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2배, 10배. 원칙적으로는 2배까지밖에 안 되는데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으면은 10배까지 확대가 돼요. 근데 여기는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없이 자기 자본의 10배 범위 내에서 차익 및 발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건 틀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4번 부동산 투자회사에 출자 가능한 현물에는 부동산,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청권 등이 포함된다. 맞죠? 자, 현물에는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5번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렇죠? 100분의 80 이상을. 그리고 5번 지문에서 그 중에서 100분의 70 이상은 뭐고요?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 자, 이렇게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26번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사실 영모기준론인 건데요. 영모기준론. 이거 이제 4번이 정답인데요. 이게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하고요. 주택연금. 이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고, 이거는 이제 생활자금 대출 받는 주택연금이지 않습니까? 이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게 보증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죠. 자, 요거는 대출 주체가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거예요. 시중은행 대출. 요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대출해요. 함주금. 자, 이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는 거거든요.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좋아해요? 그렇지 않아요. 시중은행은 고정금리 취급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예요. 근데 여기는 고정금리, 고정금리. 여기는 고정금리요. 고정금리. 자, 이게 이제 아주 큰 차이죠. 자, 그래서 4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변동금리나 주택연금금리는 고정금리 여기 바뀌어 있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주택 처분 후 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죠. 1번 특징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그 주택 처분 후 회수액을 초과해도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또 상속시켜주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죠. 다음에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지급 방식 또는 종신혼합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해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등이 있다. 그렇죠. 정액형은 이제 계속 똑같은 금액이고, 증가형은 1년에 3%씩 올라가는 거고, 감소형은 1년에 3%씩 내려가는 형이고, 전후 후박형은 첫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높게,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낮게 이렇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연령이 만 60세가 되지 않은 주택 소유자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차환하면서 주택연금에 미리 예약하는 주택연금 사전예약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건 좀 시사적인 거죠. 시사적인 것으로서 사전예약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다음에 5번의 일반저당대출은 일시대출 분할상환인데 반해 역저당은 분할대출 일시상환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집 살 때 대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돈으로 대출 받고 분할해서 상환을 하는데 역저당은 이거는 이제 생활자금 대출 받는 거니까 분할해서 대출 받고 나중에 집 팔아서 한꺼번에 갚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27번은 자,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리 영역에서 자부시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자부시. 자산 관리는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에셋.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고려하면서 부동산을 보는 거죠. 부동산 관리는 이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하죠. 자, 이게 제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영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게 나왔는데 번역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이 영어 단어를 써준다는 거죠. 시설관리는 facility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몰라도 되는데요. 자, 이거를 번역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재산관리로 번역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로 번역해요. 자, 근데 이번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걸 재산관리로 번역했습니다. 그 부동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재산은 신경 쓰지 말고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자산관리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고, 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는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요거는 시설 유지 관리죠. 가장 적극적 관리고 가장 소극적 관리죠. 그래서 자, 1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3번 정답 지문 3번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매입 및 매각 관리. 매입하고 매각하는 거는 이 자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 구성까지 신경 쓰는 것은 이거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속하는 게 아니죠. 건물 및 임대차 관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이렇게 나와요. 요거 혹시 이게 미리 나갔나요? 이 문제 이 지문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출제를 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처음 들어갔거든요. 처음 원래 감정평가사 시험에.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거하고 아주 흡사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3번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고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니고 자산 관리에 속하는 거요. 다음에 위로 가서 이제 1번을 보시면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 관리 업무의 수행 시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인 흠을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한 얘기죠. 이제 사전적 유지관리 이렇게 합니다. 사전적 유지관리.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미리 이제 예방하는 거니까. 다음에 2번. 부동산 가치 증가를 통해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적극적 관리는 자산관리다. 2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4번에 혼합관리 방식이네요. 관리 방식에 나오는 얘기죠.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여 있는 거죠. 혼합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관리의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 하는 것은 자가관리고요. 위탁관리의 편의 이런 것은 이제 전문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거죠.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는 법경기 측면을 포함하는 복잡이에요. 뭐 법경기는 늘 나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다음은 자 28번은 28번은 조금 이제 용어가 이게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만 이제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어렵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분석 중 시장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에 공급 분석. 자 시장 하면 이제 수요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수요 분석도 하고 공급 분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 분석은 공실률 및 임대료 수준, 도시시설 공급, 도시계획, 건설 비용 및 금융 상태 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자, 이게 틀렸어요. 이 투자 결정, 최종적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장 분석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크게 이제 둘로 나눌 때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나누죠. 좁은 의미로 나눌 때는 이제 세분할 때는 GCC 타투 하지 않습니까? GCC 타투 이렇게 세분하면 이렇고요. 둘로 나누면 여기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여기가 경제성 분석 이렇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여기서 하는 게 구체적 수익성을 분석해서 최종 결정입니다. 최종 결정.
자, 근데 자, 이 시장 분석을 하는 그 중에 공급 분석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 분석 내에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이렇게. 자, 그런데 공실률 및 임대료 수준 하면서 쭉 가면서 맨 끝에 말하고요.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이거는 어디서 한다? 경제성 분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다음에 이번에 근린 분석에서는 근린 지역의 경제 활동, 교통 흐름, 인구 특성, 개발 사업의 현재 및 미래의 경쟁력 등의 분석을 행한다. 자, 뭐 그건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분석에서는 지역 지구재 및 건축 규제, 접근성, 편익 시설, 지형 부지 크기와 모양 등의 분석을 실행하고요. 부지니까 그 부지를 봐야 되는 거죠. 부지에 대한 규제 같은 걸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수요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경쟁력이라든가 인구 분석, 추세 분석 등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동, 경제 기반, 인구 및 소득, 교통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역 경제 분석에 가까운 거죠. 지역 경제, GCC 다투할 때. 다음에 여기에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할 때는 수요 공급 분석을 해야죠. 수급 분석. 자,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할 때는 이렇게 이 셋을 다 포함하는 거니까 지역 경제 분석도 들어가고 여기 이제 수급 분석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시장성 분석이죠.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서 이거는 틀려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28번은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9번은 자, LQ 계산이죠. 자, LQ 계산이 지금 몇 년간 좀 조용했습니다. 이건 좀 신경을 써 두시고요. 자, 보통은 이제 LQ를 묻지 않습니까? 보통은 LQ를 묻는데 자, LQ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비 이렇게 전국 비분의 지역 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LQ를 알려줬죠. 이게 LQ를 알려주고서 Z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전국의 총고용 인구수가 2,50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고용 인구는 625만 명이에요. 자, 625. 자, 그다음에 Z 지역의 총고용 인구가 10만 명인데 Z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를 이건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여기가 이제 1.2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계산하려면 자, 요렇게 네모 외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모 외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여기가 6,2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2,500x인가요? 2,500x 이렇게요. 맞죠? 6,250, 2,500x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 약분되고 625분의 250이네요. 그럼 5로 약분할 수가 있죠. 5로 약분하면은 125분의 50. 5로 한 번 더 약분할 수가 있네요. 25로 약분하면은 자, 요거 25로 약분하면은 여기는 25가 되고요. 25의 제곱이 625죠. 25로 약분하면 10이 되겠네요. 10x. 또 한 번 더 되는 게 5분의 2x네요. 5분의 2x가 1.2네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5가 이쪽으로 오면 2x가 6하고 같네요. 2x는 6이고 x는 3이네. 3. x는 3이에요. 3만 명이란 얘기죠. 그래서 Z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수는 3만 명이다. 이렇게. 이건 뭐 공식만 적용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거고요.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은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에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자, 동심원 이론은 제일 안쪽이 중심 업무지구, 천의지대가 있고 저소득 주거지대. 저소득 주거지대가 고소득 주거지대보다 안쪽에 있죠. 그러니까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도심 지역에 이렇게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선형 이론은 자, 선형 이론은 이렇게 교통축을 강조한 이론이죠. 교통축을 강조한 이론인데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거는 바로 이 동심원 이론을 말하는 겁니다. 2번은 선형 이론이 아니라 동심원 이론이고요. 지금 여기가 다 거주지입니다. 거주지.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더 바깥은 통근자지대. 그리고 여기 천의지대 있죠. 천의지대도 원래는 주거지대였어요.
원래는 주거지대였는데 이제 도시가 확장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지 결국 주거지 분화 현상을 보면 주거지 분화 현상.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우리 시험에 지문으로만 2번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마찰 비용 이론은 뭐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찰 비용이 어떤 것이다 라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지대 더하기 교통비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마찰 비용인가 하면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외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통비 부담이 더 커지고요. 이거는 지대는 작아지겠죠. 도심으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통비는 줄어드는 대신에 지대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마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4번은 다핵심 이론이죠.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게 다핵이죠. 다핵.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한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은 도시의 다핵화 요인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 도시의 다핵화 요인이 4가지가 있죠. 다핵화 요인. 다핵화 요인에는 4가지가 동종업종의 집적이익이죠. 동종업종. 동종업종, 같은 업종의 점포들끼리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의뢰해요. 근데 이종 업종 간에는 서로 이에 상반되기 때문에 분산지향입니다. 분산지향. 서로 흩어지려 하고.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안쪽에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낮은 업종은 바깥쪽에 자리 잡죠. 그 다음에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거.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위치나 시설 근처에 핵을 만들게 된다는 것. 자, 이렇게 4가지 핵이 있습니다. 다핵화 요인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31번은 자, 이거는 또 맞춰야죠. 이것도 맞춰야 돼. 이거는 이 정도는 맞춰야 돼. 자, 이거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지 않습니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이 바로 원료 지수죠. 원료 지수. 배버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용이라는 게 가장 강조한 것이 배버가 수송비잖아요. 근데 그 수송비에 원료 수송비, 제품 수송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게 원료 지수인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원료 지향이죠. 원료 지향.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 이게 이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중량 감소 산업이라는 얘기죠. 중량 감소 산업. 제품으로 가면서 무게가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근데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산업과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은 게 아니라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의 등비용선은 뭔가 하면은 일단 어떤 지점을 찾았다면은 여기가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이에요.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게 수송비고, 근데 이것만 본 게 아니라 임금이라든가 집정력이라든가 다른 것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이 수송비가 제일 적게 발생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공장의 위치를 이전을 하면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비용이 10원만큼 더 발생한대요. 더 벗어나면은 20원만큼 비용이 더 발생한대요. 자, 이렇게 공장의 위치를 옮겼을 때 수송비가 똑같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 위치를 연결한 선이 등비용선이에요. 그래서 등비용선은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위치로 이렇게 옮겼는데 이 위치에서는 노동비를 20원 절감을 할 수 있다. 노동비를 20원 절감할 수 있다. 임금을 20원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위치로 공장을 옮기는 게 나올 수 있죠. 수송비는 20원보다 덜 증가할 거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지향 입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번에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이라든가 공간 연계 등 기업의 조직 구조 변화도 입지 요인으로 들 수가 있고요. 오른편입니다. 다음에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집적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집적 지향 입지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32번은 중요도가 좀 낮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지의 공간 분배 원리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한데, 시장이 좁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집심적 입지 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게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이 소리가 뭔가 하면은 교통비에 따라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냐, 항상 탄력성 개념이 나오면 수량 변화의 크기를 생각하면 돼요. 자, 이 탄력성이 작다라는 거는 수량 변화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비가 증가하더라도 수량이 별로 안 줄어들어요. 이 소리는 거리가 멀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수요량을 크게 안 줄인다 이 소리예요. 이 탄력성이 적다는 얘기는. 그 소리는 거리가 멀어져도 중심으로 구매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통비 탄력성이 적으면. 그래서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은 집심 입지 현상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작은 집, 이렇게 작은 집. 교통비 탄력성이 작은 경우에는 집심 입지 현상을 나타내요. 그럼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면은 분산해요. 그래서 어디죠? 5번이죠. 5번. 5번에 시장이 넓고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분산 입지예요. 작은 집이니까 크면은 분산인데, 자, 2번은 뭐예요? 2번.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0인 경우라 돼 있죠. 이거는 수요의 교통비 탄력성이 작다 못해서 0이 돼버린 경우는 두 점포가 분산 입지 아니라 중앙의 중앙, 이 배후지의 중앙에 자리 잡는다 그래. 중앙. 교통비 탄력성이 0이면, 이게 0이면 중앙에 자리 잡는 중앙.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 등도 이 원리에 따라 분류된 겁니다. 집집국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런 원리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동업종의 점포가 서로 한 곳에 모여 입지하려고 하면 이건 집재성이죠. 모여 입지면 집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33번은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해서 비할인점의 이용객 수를 묻습니다. 비할인점입니다. B. A가 아니고 B예요. B. 자, 그러면 이제 그 크기와 거리를 좀 봐야 되겠죠. A 할인점이 5,000이네, 여기가. A가 5,000. B가 만이네, 만. 더 크네, 여기가. 다음에 C 소비자 거주지에서 여기까지는 5km, 여기까지는 10km, 여기는 5km. 여기에 30만 명이 사나요? 30만 명이 살아요. 자, 30만 명이 사는데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자, 허프 이론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허프 이론에선 마찰 개수가 몇인지를 꼭 확인해야 되고요. 도시 인구의 몇 퍼센트가 이런 할인점을 이용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앞에 문제 다시 한번 확인요. 자, 도시 마찰 개수 값은 2고요. 이 그대로 쓰면 되죠, 이제. 몇 퍼센트? 도시 인구의 60%가 할인점을 이용한다. 60%. 그러니까 30만 명이 다 할인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자, 이제 A가 당기는 힘, B가 당기는 힘 계산해야 되죠. A가 당기는 힘 얼마예요? 거리의 제곱 25분의 분자에는 5,000이죠. 자, 25분의 5,000은 25분의 50하면 2죠. 2. 2에 동그라미 2개니까 200이고요. B가 당기는 힘은 10의 제곱이니까 100. 100분의 만이죠. 100분의 만이면 동그라미 2개 없으면 100이네요. 200대 100이네. 그러면 2대 1이죠. 2대 1. 자, 이런 거 할 때 2대 1 하면은 이게 끝난 거죠, 벌써. 총 몇 등분을 해서, 3등분을 해서 둘은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이에요. 만약에 30만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 이쪽으로 보낸다면은 20만, 10만이죠. 20만, 10만인데, 지금 몇 퍼센트 그랬어요? 60%죠.
20만, 10만이 아니라 60%니까 이쪽에 20만에 60%, 12만. 이쪽에는 10만에 60%, 6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합쳐서 18만이 돼야 되겠죠. 30만에 60%, 18, 18만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B의 이용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의 이용객 수는 6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다음에 34번은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죠. 자, 감정평가에서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감정평가 기초 용어지 않습니까? 기초 용어에서 틀리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되고요. 구분평가에 대한 옳은 표현입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피고용 관계에서 그가 고용된 단체의 업무를 위해 하는 평가를 참모평가라 그래요. 예,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소속된 저걸로 평가하는 걸 참모평가라 그래요. 자기가 그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예,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1번, 2번 지문이 좀 헷갈린다 할지라도 3번 지문이 쉽단 말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시장 가격과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평가 방법을 법률의 규정에 정해놓고 했잖아. 법률의 규정에 정해놨다는 게 법정이죠. 법정. 예, 그래서 법정평가인데 필수평가라고 했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 또는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대상 물건의 일부 평가가 가능하다. 그죠? 요거는 부분 평가에 대한 거예요. 부분. 일부분에 대하여잖아. 일부분에.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에 평가할 수 있다. 일괄 평가는 일체로 거래, 그게 키워드고요. 또 불가분의 관계, 요것도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가격 원칙인데 가격 원칙에서 5가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시라 그랬죠. 하나는 균형의 원칙, 하나는 기여의 원칙, 하나는 적합의 원칙, 하나는 변동의 원칙, 하나는 대체 원칙. 자, 이 5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게 4번 지문에서 나온 거죠. 대치 원칙. 자, 효용 4번 지문 35번에 효용이 유사하다면 가격이 싼 것을, 가격이 유사하다면 효용이 큰 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법칙성으로 물적 경쟁을 설명하는 원칙은 이거는 경쟁의 원칙이 아니라 대치 원칙입니다. 대치 원칙. 여기 지금 조금 어려운 표현이 있죠. 물적 경쟁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건 뭐예요? 물적 경쟁이라는 게 이 물건 아니면 다른 물건, 물건 사이에서 상호 대체 관계 있는 거예요. 물건 사이에서. 이 물건 아니면 저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대체 관계라는 게. 그래서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물건 중에서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4번이 옳은 말이고요. 그러면 1번은 외부적 적합성을 결한 부동산. 그건 외부 요인이죠. 외부 관련 원칙. 이거는 시장성의 감퇴로 이어지고 경제적 감가 요인이 된다는 것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적합 부동산의 외부 요인. 다음에 토지는 부동성의 특성으로 각 생산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총수익 중 토지 수익은 최종적 배분을 받게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요. 수익을 배분해주고 토지한테는 최종적으로 간다. 수익 배분 원칙. 그 다음에 3번. 감가 요인 중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불균형. 이게 뭐예요? 균형의 원칙이죠. 기능적 감가, 균형 원칙.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감정평가문에서 시점 수준과 기준 시점. 자,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건 변동의 원칙이죠.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이거는 꼭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36번도 이거 맞춰야 돼요. 이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4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거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에요. 지역 분석 대상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역 분석 대상 할 때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4번 지역이 뭐라 돼 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포함되나 동일 수도권은 지역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일 수도권도 지역 분석의 대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1번에 동일 수도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장 범위의 시장 범위. 수급하면 뭐 수급,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하고 시장 생각하고 하나의 수급권이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의 시장 범위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인근 지역이 여기고요. 어떤 부동산이 여기 있으면 인근 지역 안에 유사 지역이라는 것이 거리가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데 이 유사 지역이 동일 수급권 안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시장 범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아니면 여기에 있는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의 시장 범위가 벗어나 버리면 그러면 대체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 동일 수급권이고요. 다음에 그 동일 수급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 그렇죠. 이걸 벗어나면 안 되니까 사례는 이 안에서 수집해야 되고요. 다음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주거지는 도심으로의 출퇴근 가능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5번에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동일 수급권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앞으로 그쪽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전환 전이죠. 전환의 정도가 아주 완만한 경우에. 다음에 37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37번도 틀리면 안 되는 것이 자, 이게 그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에서 쓰는 거고 감가상각은 기업회계에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기업회계.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고요. 경제적 가치. 여기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원가 배분. 그리고 여기는 재조달 원가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감가수정에서는. 여기서는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취득할 당시 그 가격이 그대로 가는데 재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 바뀌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토지에도 감가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도 적용돼요. 여기 관찰 감가, 토지의 감가, 다 적용돼요. 근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제적 내용 연수가 중시되고요. 경제적 연수. 여기는 법정 연수가 중시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이 비교가. 근데 지금 이 정답도 2번 지문이잖아요. 감가수정에서는 관찰감가법이 인정되지 않는 데 많아요. 이거 인정되잖아요. 여기서는 인정이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지금 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 바꿔놓기 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쉽게 출제된 거고요. 다음에 38번은 거래사례 비교법에 이제 비중가격 계산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이 사례 부동산이 소재하는 유사 지역보다 10% 우세래요. 누가 우세요? 대상 부동산이 소재하는 인근 지역이 우세요. 그러면 대상이 우세죠. 대상이 우세니까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사례분의 대상 해서 여기가 110이 돼야 돼. 10% 우세니까. 자,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또한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종합적 비교법에 의한 결과 사례 부동산보다 5% 열세래요. 이번에는 5% 열세. 누가? 대상이 열세요. 그럼 대상 숫자를 낮춰야 돼요. 자, 둘 다 대상이 우세, 대상이 열세요. 자,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 1억 원일 때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은 고려하죠. 뭐 간단하네, 그냥. 얼마에 거래됐다고요? 1억일 때. 1억 곱하기 1.1 곱하기 0.95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억 천에서 5%를 빼는 거나 다름없죠. 1억 천에 5%를 빼면은 맞나요? 0.95. 0.95죠. 0.95. 그러면 1억 천 곱하기 0.95. 그러면 이제 9595 해야 되겠네. 9595. 그러면 5401. 1억 450. 1억 450.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다음에 39번. 자, 요거
환원율 결정 방법이죠. 자, 이 수익 환원법은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환원율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옳은 것을 찾는 거죠. 자, 옳은 것. 1번은 엘루드법에 의한데, 자, 이 엘루드법 설명드릴 때마다 1950년대에 미국의 투자자 말씀을 드렸죠.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이 남의 돈을 대출 받아서 투자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아니라 원리금을 상환하고 난 후에 세전 현금 수지에 관심을 갖더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세전이란 말은 생략돼 있죠. 엘루드법 매기간 동안에 그냥 현금 수지했죠. 그래도 틀린 표현은 안 해요. 세전 현금 수지를 더 강조했고요. 그리고 보유기간 말 그 부동산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분. 자, 이건 이 부동산의 가치 변화분을 고려했고요. 가치 변화분.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봤는데 가치 변화분 하고요. 가치 변화분. 그리고 이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자는 그렇지 않지만 원금 상환은 나중에 내가 덜 갚아도 되죠. 그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말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꿔야 안 헷갈리겠네. 그래서 1번이 바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그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최근의 매매 사례로부터 자본 환원율을 찾는 것은 시장 추출법이에요. 매매 사례와 시장 추출 키워드입니다. 시장 추출은 매매 사례. 그다음에 3번에 조성법을 얘기하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거는 조성법이 아니라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다음에 4번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해하고 개별적인 위험에 따라 위험할 중요를 더해감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요소 구성법. 그다음에 5번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착안하여 투자자본을 금융적 측면에서 구분하고 있다. 동일하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저당 투자자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건데요. 자, 여기서는 틀린 것이 3번이 표준주택이 틀렸어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표준주택은 그 단독주택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역이라든가 건물구조 등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최근 1년 동안 주택가격의 평균 변동률이 2% 이상인 시군의 주택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지문을 좀 위주로 더 보세요. 그 1번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요. 2번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한 군데만 사용된다 그랬어요.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2번, 4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개별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활용될 수 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과세 등 업무입니다. 과세 등 업무. 요거하고 가격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이에요. 자, 요거는 개별주택 가격의 효력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개별주택 자리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도 됩니다. 개별주택, 공동주택 모두. 개별주택, 공동주택 모두입니다. 이 둘 모두 다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고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자, 이렇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마지막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다 모두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지금 8회차까지 무려 320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이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부분들, 이것들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뽑을 때요, 최근 10년치 문제들 있죠. 최근 10년치 기출 문제를 놓고 이렇게 뽑아가면서 그걸 변형시킨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의 난이도와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뽑아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합해서 1회차 내고 저렇게 조합해서 1회차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8회차가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정도의 문제들 중에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좀 쉽게 출제된 경향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쩌다가 출제되는 예외적인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제외하고 그런 거는 어차피 뭐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출제했던 이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면은 정말로 분명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많이 볼 필요도 없고요. 여기 있는 것들, 틀린 것들을 다시 확인하셔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